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족이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무래도 이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해방전에는 회령 같은 데서는 누가 여진족이다 뭐 그랬대요. 여진족 촌도 있고.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북한 수뇌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 복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북한의 유치원 교사 이미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의 변화와 붕괴를 도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교육자 출신이고 지금 여기서 탈북자니까 약간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탈북자로서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이 지금 한 3만 5명 넘었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저는 이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지금 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까 어디서 살고 있니? 이럽니다. 그러면 저는 25층 아파트에서 18층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럽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십니다. 아, 함경북도 해령시에 25층짜리 아파트가 없거든요. 기껏해서 뭐 8층. 그러면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있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뭐 이제 뭘 먹고 사냐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반찬 5가지 설명합니다. 이건 이런 반찬 먹고 이런 반찬 먹고 이런 반찬 먹고. 근데 혹시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어머님이 이제 72세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이제 여기 쌀밥도 싫어서 안 먹는 이런 건데 쌀밥이 여기 그 한국 쌀이 참 잘 여물었잖아요. 제가 이럽니다. 엄마 여기에 남아는 쌀을 가지고 밥을 해놓으면 윤기가 또로로 하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쌀이 얼마나 잘 여물었으면 그렇게 빛이 나냐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한국은 농사 참 잘 되는구나. 그것도 너무 많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고층 건물이 많고 발전됐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고 싶다고 자꾸 우십니다. 막 우시다가 제가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탈북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을 보내시죠. 거라고. 네. 예. 전 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보내요. 그럼 이 300만 원을 수수료 띄게 되면 그냥 작게 잡아서 북한 돈 500만 원은 가거든요. 그럼 그 500만 원이면 저희 어머니 1년을 사십니다. 그래서 막 우시다가 제가 그럽니다. 엄마 이번에 용돈 한 200만 원 보내드릴까? 그럼 저희 어머니가 빵긋빵긋 웃으세요. 예, 너무 좋아하십니다. 유치원 어린이처럼 좋아하시죠? 예, 웃으십니다. 막 우시다가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용돈의 위력이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저는 며느리 손에서 좀 어깨 쫙쫙 펴라고 좀 많이 보내드린 편인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네가 도대체 한 달에 얼마 벌길래 네. 200만 원, 그 1년분을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엄마 나 얼마 번다고.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서 한 3년 이상을 벌어야 되는 돈을 제가 지금 한 달에 벌어 제끼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가 또 얘기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와, 대한민국은 이렇게 그 월급 있잖아요. 이런 거 뭔가 많이 버는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탈북자 3만 5명이 거의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생방송 하는 겁니다. 생방송. 그렇죠.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씩 3만 명 생각해 보세요. 5만 건 이상입니다. 그럼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밥 먹는 이야기, 잘 살고 있는 이야기, 우리 집 어떤 뭐 저는 우리 집 들어가면 엄마 오른쪽에 세탁기 있고 왼쪽에 쌍문형 냉장고가 있고 TV 벽걸이 TV 이만한 게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 북한에서 세탁기 뭐 써보 물이 잘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상 살고 있는 현실 이런 것을 다 지금 생방송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또 이럽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 했잖아요. 저희 유치원 교사 원장님 딸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얘는 부산에서 삽니다. 만나보셨어요? 예, 그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같이 거기서 이제 고향에서 또 원장 선생님하고 저희 어머니 또 같은 탈북자 가족이잖아요. 그럼 이런답니다 하고 탈북자 가족들끼리 네트워크가 아마 생겼나 봐요. 왜 북한에 핸드폰 도입됐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그 집 딸은 어디서 살고 있어? 아 우리 집 딸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동질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나름의 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니까 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옆에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왜 늙음아기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없어 보세요. 길거리에서 박스 주우러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지금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 통일이랑 배워보게 되면 동독 주민, 서독 주민들 왜 동독 주민들이 서독 체제를 열렬히 원하고 편입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흡수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이 이런 흡수 통일을 하려면 왜 북한 주민들이 나중에 통일됐었을 때 이제처럼 탈북자를 통해서 아니면 남북 교류 활동을 통해서 많이 남한 현실을 이렇게 접하면 와 중국보다 대한민국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나TV 이미 시청자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용 프라이카프 우리 이미연 선생님이 말씀하는 그 가족 송금 예. 이게 결국 한반도의 프라이카프 서독이 동독에게 돈을 주고 자유를 산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동독이 산 거죠 결론은 그 정치범 또 무슨 종교인 스파이를 다 돈을 주고 데려왔잖아요 서독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탈북민들이 그 돈을 보내서 어머님 또 원장님이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함경도 지역은 대한민국화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좀 더 네. 활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 말씀이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뭐 탈북자들이 그렇다고 돈 보낼 때 정부에다 손 내미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벌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뜬구름 잡힌 얘기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자처럼 일상생활 밥 먹는 이야기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통일됐었을 때도 뭐 다 이야기하고 계시긴 하지만 정말 탈북자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도 충분히 변화시키고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뭐 어떻게 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보내는 건 달러로 보내시는 거죠? 보내는 것은 달러하고 해룡은 또 아주 한 이전 뭐 20년 전이었어요. 한 20년 거의 30년이 됐나. 해룡은 북한 돈 안 씁니다. 위안화 중국 위안화를 쓰거든요. 거기는 쌀 살 때도 다 중국 위안화를 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의 중국 위안화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죠. 200만 원대 지금 현재 한국 돈대 중국 위안화 퍼센티지를 계산하고요. 그다음 이 중국 위안화 대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위안화 환율을 또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을 계산해서 제가 보내거든요. 그래서 위안화를 어떻게 보면 받으시고. 회룡 땅은 이게 금융 통일이 된 셈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한국에서 본인이 부모님한테 보내는 돈이 이미 톡톡톡 환전이 되니까 네. 그 통일 후에도 뭐 복잡한 게 있을 수 없다. 그런 상당히 그래서 역할론을 지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뭐 공식적인 은행이 있긴 한데 거기다 돈을 입금하는 순간 일생 동안 못 찾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금융
원들이 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저희가 이 돈을 벌 때 루트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에서 왜 현아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이 금융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왜 저는 해령에서 바로 그냥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바로 직접 전달이 되지만 함흥이라든지 강원도 사람들은 또 해령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는데 또 여행 증명서 떼야지 기차 안 다니지. 그래서 안 준 자리에서 이제 돈이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 이관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탈북자가 해령에도 돈 쏩니다. 그럼 해령에 있는 그 금융원들이 함흥에다 돈을 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핸드폰 가지고 작은 돈 같은 거는 핸드폰으로 이체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당일 송금이 가능한 거네요. 당연하죠. 당일 송금이.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자, 내가 2만 원 돈을 받았으니까 그 탈북자의 가족 보고 이 사람이 현아 장사꾼이니까 함흥에는 현아 장사꾼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너희 엄마한테서 받았으니까 너가 함흥에는 현아 장사꾼에서 얼마 받아가라. 이렇게 하면 당일 송금이 되는 겁니다. 어휴. 그러니까 이게 전자 무슨 이렇게 네.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인데 그게 당일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북한에서 그 신용 이것이 새롭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옛날 같은 왜 박사님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북한의 그 머저리 두 가지 머저리가 돈을 꿔주는 것은 첫 번째 머저리. 네. 꿨던 돈을 대갚아주는 것은 더한 머저리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아주 사기꾼을 찬성하는. 예. 그리고 또 뭐 영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영웅이죠? 돈 꾼 거를 받아내는 것은 노력 영웅. 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돈 꺼내는 놈은 그건 공화국 영웅. 공화국 영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맡기면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는. 근데 장사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것이 생겼다. 돈을 이간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야, 뭐 어마어마한 거네요. 변화죠. 네,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북한도 약간 우리의 특수한 국가로 계속 보고 이러잖아요. 일반적인 보편성도 지니고 있다. 자생적인 시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탈북자들도 이렇게 돈을 보내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아까 어머니한테 반찬 얘기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왜 얘기를 반찬이 많아서 자랑삼아 자랑삼아 자랑하고 저는요. 싶고 잘 먹고 지낸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단 잘 됐든 못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부모님이 거기서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유혹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라고. 그래서 막 울어도 봤다가 또 욕도 해봤다가 아프다고 해봤다가 그냥 돈도 더 많이 보냈다가 돈을 또 안 보냈다가 이렇게 되는데 안 오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항상 그냥 저는 그런 밑바탕에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유혹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다 엄마 뭘 먹고 하기는 저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드셔보시지 못했었던 음식들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치킨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회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죠. 근데 어머님은 왜 안 오시겠다고 그러죠? 어머니께서 저희가 그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요. 저 오빠들도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부모님 마음속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당신의 남편이 계시고 딸들보다는 아들이 그러시니까 또 오시기 힘들어하시고 또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요. 이제는 오시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는 게 또 비행기 타고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삼국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통일이 되면 빨리 괜찮습니다. 만날 수 있는데. 저는 막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사륜구동 끌고 자유로 통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친구들이랑 한 5시간이면 박사님 그런 이야기 안 하나요? 아유, 많이 야, 너 하죠, 고향이 함흥이니? 넌 함흥이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나는 해령이니까 이게 강원도 선을 딱 타고 올라가고 야 기름 빵통 딱 빵빵 씻고 그렇죠. 네. 사륜구동 아니 그 빨간 자동차를 몰고 고향으로 가겠다부터 그 로망이더라고요. 예, 저는 사륜구동. 왜냐면 도로가 길이 안 좀 안 좋습니다. 좋으니까. 사륜구동이 아니면 엉덩이가 깨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사륜구동. 그리고 딱 강원도선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 이제 저하고 인연 맺으셨던 남한 분들을 그 사륜구동에다 태우는 겁니다. 저희 집 가서 통일 잔치한 그렇죠. 제 꿈입니다. 그게 돈 조금 더 통일 잔치하는 벌면 것이. 그냥 빨리 헬기로 가면 한 40분이면 가니까. 좋죠. 제 생에 헬기 살 수는 있겠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빌려도 되니까 빌려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게요.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북한 가족들한테 전기 수도가 안 끊어진다까지는 그쪽에서 이해를 한답니다. 예. 근데 집에서 예. 수시로 더운 물로 목욕하고 샤워한다. 이거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거든요.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 수도꼭지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오른쪽 하게 되면 뜨거운 물, 왼쪽 하게 되면 찬물. 신기했어요, 진짜로. 예. 북한에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샤워를 했나? 예, 보통 좀 잘 씻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샤워하는 것이. 근데 저희가 해룡시에 그 목욕탕이 하나 생기긴 했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샤워기가 있었어요. 샤워기가 있는데 왜 찬물 샤워기. 찬물만 나오고 뜨거운 물은 가운데 그냥 탱크 해가지고 미적지근한 물 채워놓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사우나 가서 씻는 것처럼 그렇게 되긴 했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한테는 오히려 밥 먹는 게 더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뭐 여자 동생이 있다 하면 젊은 사람은 네. 그런 이야기를 근데 저는 그런 잘 씻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끌어오려면 왜 여기서 이렇게 의류 있잖아요. 옷 여러 가지 쫙 옷장문 딱 열면 한 20벌 옷이 있는 거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 화장품 이야기 그런 이야기랑 딱 하면 역시 입는 거 먹는 거 의식주네요. 네. 쇼핑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면 오히려 20대들 그리고 왜 드라마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 송중기 씨가 지금 딱 야 대한민국 남자들 저는 권상우 씨 봤는데 북한에 있었을 때 대한민국 남자들이 싹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대한민국 남자들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장동건, 권상우 뭐 이런 분들, 송중기 이런 분들하고 저는 차이가 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장동건의 장 박사님하고 사촌 형제가 아닙니까? 장혁, 장동건 이런 분들하고는 저하고는 차이가 나죠. 차이 안 나요. 안 납니다. 아까 북한의 붕괴 혹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지식인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네. 생각했었던 것이 첫째는 탈북자고 두 번째는 북한 지식인인데 왜 그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러 이렇게 그 데모나 봉기 같은 거 북한에서 있어볼 수도 없었던 그런 것이 막 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항상 북한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하면 저는 그 이제 저도 이렇게 배워보니까 배울 때하고 안 배울 때가 다릅니다. 머리 상태가. 그래서 그러한 변화시키는 데서 주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물론 뭐 정치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북한의 기득권을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기필코 그 사람들은 안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북한 기득권들만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집요하죠, 집요하고 온갖 부를 다 누리고 있고 통일되게 되면 뭐 탈북자를 비롯해서 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뭐 정치적인 권력을 주겠습니까?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탈북자 출신 외교관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한 지식인들을 좀 계몽시키고 각성시키면 좀 더 이분들이 그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북한에서도 그 당 마크를 보면 왜 딱 붓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치가 있고 낫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농민 가운데 딱 뭘 세웠냐면 지식인들을 세웠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마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인들이 노동자, 농민을 이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적인 능력이 탁월합니다. 배우면 지식인들수록.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그 뭔가 대한민국에 대한 현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알고 있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싶은데 제가 북한에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그런 이야기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북한 그 무슨 뭐 지식인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아버님께서 좀 약간은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대학 교수님 하시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지식으로 도움되는 생각을 많이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알카에다 이런 이야기랑 그다음에 블록 불가담 이야기, 나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결론은 안 지어주셨고요. 왜 이럴 것 같아?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제가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아버님께서 되게 그때 당시
아무리 북한에서 사셨지만 되게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버님이 이공계 교수였습니까? 사회과학. 사회과학이었죠. 사회. 그러니까 네. 상당히 그 저희 아버님은 김일성 혁명활동 역사 그 교수님이셨어요. 그 북한에서 제일 탑이잖아요. 김일성 탑이죠. 예, 혁명활동 그것이. 그래서 그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북한 지식인들한테 지금 써는 이런 라디오나 방송 같은 것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딱 포커스 맞춰가지고 좀 더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접하지는 못하시니까 해령 같은 경우에는 또 항해도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를 잘 이렇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딱 맞춘 그런 분들용 라디오 같은 것을 이렇게 일단 하면서 또 탈북자들 중에 지식인들이 출연해가지고 같은 지식인들에게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것 하나 채널이 구비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좀 맞아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제 특히 그 뭐 선군 시대는 군인들이었지만 지금은 과학인재 김정은 시대 양성이잖아요. 과학자, 예. 기술자의 뭔가 뭐 이렇게 앞세워 주려고 하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게 아니라 인터넷에만 접근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열 수 있다면 뭐 김정은 정권은 바로 무너지는 건데 그건 못하면서 명분만 앞세워 주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보와 외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채널을 마련하는 거 참 기발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 회차에 이미연 선생님이 북한 유치원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네. 제가 느낀 것은 북한 학부형들의 지향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간부로 출세시키겠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애를 이렇게 돈 많이 벌게 빨리 출세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출세의 방향이 바뀐 거 아닌가요? 그게 이게 북한의 교육 목적이 북한 당국 차원의 교육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첫째는 북한 정부에 충실한 사람들로 키워야 되고 충실하려면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이 지식이 산 지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충성하자고 해도 이게 신체 건강이 받침되게 되면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체 단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북한 부모님들이 애들 교육을 위한 이런 목적은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당간부 옛날에는 좋아했어요. 근데 당간부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냥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밋밋한 당간부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당간부, 특권층이라는 딱 주변에 있는 이런 당간부면 괜찮은데 배급도 월급도 별로 당간부로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왜 김정은 계급장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당간부 말만 잘못하고 뭐 행동품이 잘못하고 어느 순간에 자유낙하할지 몰라요.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불안정하게 대충 그냥 어느 정도 쬐꼬만 당간부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돈 잘 벌거나 아니면 좀 더 특이하게 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려를 한 거예요. 북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애들 뭔가 앞으로 미래 부모님이다 보니까 우리 애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또 현실적인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유낙하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군요. 북한에서도. 당연하죠. 자유낙하 소문도 다 났고. 그렇죠. 자유낙하하게 되면 성분이 차원이 높은 성분 계층에서 제일 바닥 계층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급적 자유낙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왜 장성택이도 건성 박수 쳤다고 대파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죠. 뒷장등에 밧줄을 달고 자유락하면 사는데 예. 그 밧줄이 그냥 오르면서 떨어지니까 그냥 예. 바로 직사하는 그러니까 거고. 그 한 밧줄도 한군 밧줄이어야지. 그렇죠. 썩은 그냥 밧줄. 그냥 저냥 썩은 밧줄이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내가 또 궁금한 게 이제 그 북한 내가 군에 있을 때 보면 그때 그 군인들이 장교들이 말하자면 후방에 가서 이쁜 여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유치원 교사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주로 많았어요. 그냥 그 분들이 이제 인텔이고 이쁘고 그러니까 이제 장교들이 가서 다 특수부대인 경우 이제 다 데려오는 겁니다. 혹시 그 우리 이미연 선생님 계시던 유치원에서 뭐 시집을 간다. 그럼 뭐 전방에 이제 그 특수부대 뭐 장교들이나 이런데 시집 가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나요? 그거는 옛날에 그랬고요. 요즘은 이제 지금은요. 똥값이 군인들이 됐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인들 하게 되면 북한 여성들이 일단 첫째 정복 입은 남자들을 딱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정복 입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약간 좀 로망이죠. 미래의 신랑감에 대한 로망. 그다음 두 번째는 왜 군부대만큼은 김정일 시대 때 배급을 줬지 않습니까? 잘 먹고 조금 그러니까. 잘 먹고, 예. 그래서 이렇게 딱 그게 해서 군인들이 약간 좀 직업 군인들이 인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딱 보게 되면 왜 어느 매 집이나 장사를 하면서 이제는 뭐 자립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뭐라 해야 돼, 배급을 그렇게 맨날 주는 이것도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딱 따져봤었을 때 그 배급을 주는 것 외에 또 단점도 있긴 합니다. 왜 북한 군인들도 왜 그 장롱만 메고 돌아다니잖아요. 이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이거 이사하는 게 한국처럼 뭐 이삿짐 센터가 있어서 와서 촥 해서 탁 하고 이게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들거든요. 그걸 한번 이사를 한다는 게. 그리고 북한 그 군인들은요, 다 이게 그 산골, 막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그 어디 이게 살아가기 힘든 편의점 시설도 없는 시장에서 한참 떨어진, 그렇다고 뭐 마을버스 잘 다니나 이런 것도 아닌 이런 산골 구석에서 군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선택을 했다가는 정복을 바라봤다가 인생 그냥 그 산골에서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 군인들도 왜 정복 입고 탁 뭐 구두를 신고 반짝반짝한 구두 신고 탁 멋있게 하고 어떤 때는 군인들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 지하족 운동화 같은 이런 거를 훌걸 맨날 묻히고 다니고, 이거는 그냥 어느 일순간만 그게 정복 입은데 그렇지 일생 동안 그게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 이사 다녀야지. 그 다음에 또 기차 안 다니다 보니까 시집 가게 되면 엄마 한 번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족하고도 아주 뭐 남남처럼 지내야 되지.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백두산 줄기라면 확실하게 또 뭐 스타까지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대위쯤 되게 되면 딱 저녁이 되지 않습니까? 딱 저녁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나와서 사회생활도 모르지. 뭐 어떻게 살까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배급만 바라보다가 또 밖에 나오면 장사할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좀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감 순위에서 완전히 밑으로 떨어졌어요. 뭐 거기 우리 이면 선생님 계신 그 선생님들은 없었어요. 어떤 신랑감을 선호했어요? 저희는요. 예. 저희는 그냥 두 가지 정도? 못생기더라도 돈 잘 벌던지. 돈 잘 벌면. 예, 돈 잘 벌던지. 아니면 두 번째 뭐 경제적으로 좀 집안이 좀 잘 사는 집 아들이든지 이런 거. 예, 그런 것이었는데 남자들도 또 여자를 고르잖아요. 여자들만 남자 고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시집을 잘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갖추면 돼요. 정말 미스 코리아 뺨치게 이쁘던지, 집안이 잘 못 사는데 진짜 돈 잘 벌던지, 키 조그맣고 못생기더라도. 제가 너무 역시 북한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세 번째는 뭐 아빠가 좀 단기간 뭐 파워가 있던지 아니면 집안이 너무 잘 사는 그런 집안이든지,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럼 그냥 밋밋한 데 갑니다. 해당이 되기가 그 선호도가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이 랭킹이 그냥 확 그렇죠. 바뀌어버려요. 그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구조가 얘기죠. 바뀌고 있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때는 예전에는 왜 군당 지도원 남자를 그, 찾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막 남자들 이렇게 보는 이런 것도. 자, 이미연 선생님은 탈북 후에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연대교육학 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왜 교육학입니까? 일단은 맨 처음에는 대한민국에서 일단 살아가야 되니까 교육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 북한에서 이미 제가 그쪽을 했었고, 또 한국에 오니까 탈북자 분들이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박사님께서 뭐 탈북 1호 박사 이렇게 하면 저는 탈북 교육학 1호 박사 이렇게 이런 거를 하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연대라는 것이 너무 이게 학문적인 경지가 아주 높은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학과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 정치외교 하겠습니까? 이공계를 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배운 게 교육이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교육을 했기 예, 때문에. 예, 네. 그런 걸 배웠으니까 그냥 자신 있는 분야가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쪽을 선택을 했고, 대학에 제가 굳이 약간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갔었던 이유는 한국에 오니까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120만 원 받고 식당 일을 했습니다. 저기 우이동 쪽에 있는 식당에서 닭을 날랐죠. 우리 대한민국 닭집이 많잖아요. 닭백숙 이런 거를 날랐는데, 와, 월급 120만 원 사장님이 주시잖아요. 240만 원어치를 저한테서 뽑아내시는 겁니다. 계속 닭을 들고 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와, 대한민국 10,000원을 벌려고 하니까 10만 원 일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자본주의구나. 무섭더라고요. 일생 동안 그냥 닭을 이러다 닭만 나르다가 일생이 끝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배워야겠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었죠. 2009년도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때려치려고 했습니다. 나 그렇게 힘든 줄 처음. 제가 북한에서는 왜 장군님 새내기 정치사상 교육 있잖아요. 주체 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군님 위화교육 방침 뭐 이런 거를 배웠는데, 연대 들어가니까 뭐 몬테소리, 네. 프레벨, 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 존 듀이 뭐 존 듀이 이런 거. 네. 이게 난생 처음 듣는 거지. 뭐냐 이렇게 막 봤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약간 표현해. 네 주제를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내 주제를 모르고 덤볐구나. 그래도 졸업하신 거 아니에요? 예, 학부는 졸업을 했죠. 교육 행정을 전공한다는 거는 통일 이후까지를 생각하신 겁니까? 그랬죠. 예. 제가 또 함경북도 가가지고 또 교육부 잠깐 할지 알겠습니까? 왜 환경북도가 아니고 뭐 저 북한 통일 전체가 한국에. 할 수도 있고 또 남과 북을 다 하니까 네. 우리 베나 TV 베나 학당에서도 그 탈북 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강조한 게 우리 공부하라. 근데 우리 이미연 선생님이 공부를 안 했더라면 지금도 닭을 들고 뛰어다닐 수 있는데 네. 얼마나 공부를 했으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전이 통일 아닙니까? 통일하면 이런 참 젊은 분들이 올라가서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을 설득하고 통합하는데 참 교육학을 저는 잘 설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통일이 뭐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지만 통일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싶죠? 통일되기 전에는. 전에는요. 네. 제가 이거를 졸업하면 석사부터 해가지고 연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기관. 그렇죠. 국가급 교육권에.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연구원을 할 수가 있고요. 박사까지 따게 되면 연구실을 하나 제가 가질 수가 있어요. 아래다 석사생들 연구원들 두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연구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교육학을 해보니까 북한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북한 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이런 그렇죠. 것만 연구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접근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연구해야 되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연구원으로 하면서 좀 더 그렇게 연구 활동을 하고 싶고, 또 한쪽으로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교수님을 하셨다 보니까 유일하게 저희가 사형제 중에 제가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교육자가 됐었어요. 북한에서. 근데 아버님의 임종을 제가 못 봤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버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막내딸만큼은 아빠 뒤를 이어서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연구 경력도 좀 쌓고 현장 경험도 있고 하면 나중에 그래도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대학교들에서 이렇게 약간 특강식으로도 수업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면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뭐 어떤 뭐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대학 그런 데서 북한 교육 약간 그렇죠. 특화해가지고 네. 제가 그쪽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참 잘 공부하기를 잘 선택을 했고,
특히 아버님이 그 소망하던 것을 유일하게 실천해 줄 수 있는 따님이니까 얼마나 아버님이 또 기뻐하시겠냐. 통일 이후를 생각해 보면 교과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지식 전수 이후에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이 사회 이거를 어떻게 잘 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뭐 이제 교육 통합 부분 보게 되면 저는 오히려 체계 통합보다는 뭔가 이렇게 내적인 통합이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 통합 안에 보면 그 안에 일단 이자처럼 교과목이 통일이 네. 되어야 되는데 물론 정치사상 교과는 다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 되는데 또 한국에는 있는데 북한에는 없는 교과목이 있어요. 뭐 윤리라든지 예, 상담이라든지 이런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없는 부분들은 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한국의 교과목을 그대로 또 북한에다 하는 것은 저는 또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6살, 7살짜리 애들은 한국의 교과목을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 괜찮지만 한창 지금 중간 딸이 있는 애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교육 통합을 약간 교육 정책이나 내용적인 부분 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단기 과정을 먼저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먼저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막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완벽하게 다시 교과목을 꾸리는 겁니다.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교사 통합, 교사 부분 같은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 부분들 중요해요. 교사 양성 같은 것도 재교육 같은 것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엄청난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교육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방법도 한국도 보면 교사가 설명을 하고 애들이 받아 적고 밑줄 긋고 뭐 이런 식의 애들이 적응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육 부분에서 지금 개혁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거꾸로 학습이라든지 상황 기반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애들 참여형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딱 깨우쳐주는 교사 방법 그냥 교사가 가르치고 이런 방법이니까 이것도 일단은 한국 북한 교사들이 방법적인 문제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세미나 토론식 수업이 뭔지 이런 거 이런 것도 방법적인 문제도 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통합 과정이 시작된다. 뭐 38선은 물리적으로 좀 중간 과도기에 막아놓는다. 예를 들어 북한에 있는 그 유치원 교사나 소학교 교사들을 서울에 모셔다가 뭐 한 달간 방학 기간에 연수를 한다. 거기 우리 이미연 박사님이 나가서 뭔가 강의를 한다. 좋죠. 그 무슨 걸 할수 있어요. 뭘 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어요? 저요? 글쎄요. 그때 오신 분들이 만약에 유치원 교사다 하게 되면 그게 글쎄 몇 주 차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 가지고는 대한민국 유치원이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몇 주 차로 해가지고 좀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방법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 이런 거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제가 중점적으로 북한 유치원 교사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북한 교육하고 남한 교육은 다르다. 네, 다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교사로 그냥 살아남으려면 포괄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해라. 저는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식을 가지고는 당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사들을 뭔가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클래스도 아무래도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이 개방이 된다면은 사교육 열풍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북한에도 치맛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수업을 하고 저녁 때나 주말 때에 애들 이렇게 그 개별 교사 그런 거를 하거든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배급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당 교사하고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죠. 우리 애를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무슨 뭐 몇 해, 한 해에 뭐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했을 때 가입비 얼마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한 다음에 애를 이렇게 학교 가고 마치고 그 선생님 집으로 보내죠. 그래서 배우고 오죠. 그래서 이런 가외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통일이 되게 되면 거의 흡사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모님들 이런 것도 저는 무조건 기필코 나타난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 가해받으러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한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한국 교육이 아무래도 우리가 주도가 되어야 되니까 북한 선생님은 인기가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잘 사는 집은 아예 대한민국을 보낼 대한민국을 거다. 아예 그냥 네. 가외시키러 아마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사 선생님들이 북한 부모님들이 원하는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 선생님들이 좀 인기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 장려가 되어야 되는 그 교과목들 이런 부분들 교사 선생님들은 대구 북한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 상급반에서 가르치는 뭐 김일성, 김정일 어린 시절 따라 배우기, 그리고 사판, 뭐 도록 이런 것도 없애야지. 그건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죠. 예. 없애고 뭐 솔직히 김일성이만이 북한에서는 다 빨치산했다는데 거기다 갑자기 뭐 김좌진 장군이니 무슨 뭐 우리 홍범도 장군이니 네. 이걸 넣으면은 또 이게 어린이들이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요령껏 그걸 바꿔주느냐. 그건 뭐 당연히 진실이니까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에 제가 대해서 그거를 생각해 고민해 봤어요. 보셨겠죠. 예, 생각해 봤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국의 교육과정은 무조건 들이먹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역사 왜곡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처럼 바로 이렇게 뭔가 이러한 역사에 대해 얘기하지 말고 저는 약간 북한의 애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교육을 토대로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다 이러면 북한에서 배운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가 있고 이론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떠한 사람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엮어나가면서 기존에 여러한 것이 잘못 배웠고 원래는 이렇게 됐다. 그리고 북한 학생들은 이미 이제 기초를 그렇게 어렸을 때도 막 그야말로 세뇌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교사가 얘기하기보다는 교사가 딱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면서 팩트가 있는 그런 수업이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와 그리고 북한에서 배웠던 자료가 어떻게 오류가 됐었고 이 오류는 왜 오류가 됐는지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이렇게 딱딱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딱 해주면 애들이 오히려 더 이렇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노래 같은 것도 음악 수업 같은 것도 북한에서는 막 사음절이잖아. 사음절 멜로디가 비교적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고 간단하고 이런 노래만 배웠다가 갑자기 애들이 랩을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래 음악 수업이다 하게 되면 비교적 북한 노래하고 좀 비슷한 노래 멜로디를 먼저 이렇게 하고 한국 음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애들한테 개념을 주고 또 음악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조금 그래도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약간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예. 나중에 시간 되면 저는 이런 방법적인 것도 한번 좀 논문을 쓰고 싶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예. 개인적으로 제가 북한의 붕괴가 머지않았다고 느끼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교사 월급 사실상 생활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급 받아봐야 뭐 쌀 1kg 정도 사면 끝이고 그래서 민간 경제가 지금 공식 경제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예. 북한의 권력이 민간 경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공산당에서. 그거는 이미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잖아요.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국가에서 주도가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가 됐죠. 붕괴가 되면서 이제 민간인들이 이렇게 북한식 자본가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이 민간 경제들을 지금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나씩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점령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북한도 어느 정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긴 하지만 사회주의라는
체제, 세습 체제라는 것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러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비용도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우선을 하기 시작한 지는 뭐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뭐 제가 아까 서비스차를 얘기를 했는데 그 서비스차 종류는 기차도 있습니다. 기차. 그러니까 일 개인이 기차를 대여를 하는 겁니다. 기차를 대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물 기차 같은 것은 기차 빵통을 아예 대여를 해가지고 그 기차가 지금 설비가 없어서 지금 부속품이 없어서 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인이 돈을 댑니다. 국가 경제다. 돈을 들이대는 겁니다. 돼가지고 내가 이 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댑니다. 대신 이 기차를 3개월 동안 나한테 임대해 주세요. 이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차가 일단 수리되었잖아요. 그럼 그 3개월 이 개인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간 달러가 예를 들면 무슨 100만 달러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3개월 동안에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상의 달러를 뽑아내는 겁니다. 개인이 그 기차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충분히 북한 이게 정부 자체가 금고가 이제 비어 있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국가 땅도 개인들에게 기업소들에게 나눠주고 막 그렇게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이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변화가 됐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냥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김정은이도 왜 중국식처럼 지붕은 사회주의인데 내부는 자본주의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유지를 하려면. 그렇죠. 중앙 집권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이지만 형태는 중앙 집권적이지만 이미 지방 분권화되고 그렇죠. 민간 학자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뭐 오히려 노동당 중앙위는 그냥 이 무용지물이고 그냥 저들끼리 뭐 로켓을 개발하든 뭐 하고 도별로 군별로 이렇게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신 대로 열차도 이렇게 그냥 막 그 개인 신흥 부자가 사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도에서 알아서 이제 살아가라. 뭐 북한에 이런 거 말하자면 이게 분권화가 어떤 제도적인 분권화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맥을 잃는 힘을 잃는 그런 분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몰락하는 징조란 말이에요. 자력갱생형 지방자치네요. 그렇죠. 자력갱생형.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이렇게 점령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중앙정부가 있고 밑에 다 이렇게 도 단위, 시 단위 이게 다 행정 자치구들이 있잖아요. 이 중앙정부 자체가 이 행정자치 지방 이런 단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도에서는 도에서 알아서 살아라. 민생을 챙겨라. 이럽니다. 그러면 함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춥고 여기 함경북도에서 특산물이 백살구다. 이러면 그 백살구 가지고 뭔가 특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른 터시군에 뭐 팔거나 아니면 함경북도에서 무슨 뭐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를 좀 더 뭐 재배해서 뭐 화목으로 해가지고 뭐 보내거나 또 함경북도가 무슨 무상강산이 있어서 철강석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뭐 또 뭐 거기서 뭐 시멘트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도 내에서 다른 도하고 장사를 하거나 막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이루어지고 해서 도에서 알아서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교류라는 것이 한국만큼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게 거의 다 이렇게 뭐 기구들이 다 멈춰선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중앙정부는 이미 도에서 알아서 살아라, 시군에서 알아서 살아라 한 지는 이미 꽤 됐다는 거죠. 그만큼 명실상부한 중앙 단위로서의 그런 케어 능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핵무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는 정부가 살아있고 영도력이 세 파워가 있고 이런 것을 어필하시는 부분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주민들은요, 제가 살았을 때도 그랬어요. 핵실험을 하던 뭘 하던 내 밥상에 쌀밥이 더 얹어지는 것도 아닌데 상관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 때는 핵실험 많이 해서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또는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조국통일에 뭔가 이런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뭔 남조선 혁명을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먹고 살아가기에 네, 그것만 신경을 쓰죠. 자, 오늘 흥미진진한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요? 네.
제가 이제 베나 TV 이제 저는 처음 이렇게 출연을 했고 또 다른 탈북자분들도 많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일단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어떠한 대본이 없이 그냥 없어요. 대본이 그냥 살았던 이야기를 해주고 해서 오히려 더 감명을 안겨주지 않을까, 오히려 더 진실하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북한 사람들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우리 다른 채널에서도 우리 이미연 씨하고 많이 방송을 했는데 오늘 베나TV에 나와서 참 북한의 그 교육제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또 지금 또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다니까 통일이 뭐 멀지 않았다고 할 때 뭐 한반도의 메르켈, 이미연 뭐 이런 등식을 세우고 지금 뭐 또 최근에 그 북한의 그 미녀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다 대학에 네, 12명 다 맞아요. 대학 다 대학 들어갔는데 그 다 우리 이미연 선생의 라이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라이벌이 많은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분들이-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또 앞으로 그분들이 저보다 예쁘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막상 아우, 속상하네. 막하요. 막상 막하니까 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 빨리 박사 논문도 쓰고 해서 훌륭한 교육자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인터넷이 있다면 북한에는 탈가넷이 있습니다. 탈북자 가족 네트워크입니다. 탈간에 네, 좋습니다. 탈가넷이 널리 퍼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거 아마 시청률이 잘 나올 거예요.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